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진핑의 자원독점 계획은 실패. 2. 한국에서 발견한 화이트 골드. 3. 삼성의 획기적인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없던 것으로 알려졌던 자원이 엄청난 수준으로 땅 밑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세계 모든 국가가 탐내는 하얀 황금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동안 자원 독점 체제를 구축하며 한국을 괴롭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자원 독점 플랜에 한국이 큰 차질을 주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자원이며 하얀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전쟁. 세계 각국의 미래 자원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전망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귀한 금속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죠. 2011년 강원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은 광맥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잠들어 있는 희토류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의 어느 탄광지역에서 희토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희토류의 부존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자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선 깊게 땅을 뚫어 시료는 물론이고 샘플로 사용할 광석을 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은 없었습니다. 희토류 광맥에 포함된 희토류 함량을 나타내는 전이토선화물 트리오 수준이 0.8%를 기록했죠.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1.0%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희토류 광맥이 2%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 기대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을 믿고 한국지질연구원과 광물기업들은 제대로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자원을 발견한 것이죠. 전 세계 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리튬이 강원도 지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트리오 기준 역시 기존 0.8% 수준이 아닌 3.75%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3 이상의 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이로 내부에 잠들어 있는 리튬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였죠.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리튬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해외 리튬 광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리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엄청난 수준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튬 대박을 노리는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했죠. 특히 IT 기기를 주로 다루는 삼성전자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리튬은 리튬 배터리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자원으로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제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미래 산업의 승자를 판가름하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외 리튬 업체 인수를 고민하던 와중 한국에서 리튬 대박을 맞게 되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출자 기업을 만들어 강원도 일대 리튬 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본격적으로 리튬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진 리튬 매장량은 3천만 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초대형 리튬 광산 중 하나인 칭하이 지역 리튬 광산의 매장량이 2248만 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묻힌 양이 상상 이상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개발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미국 앨범회사 역시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 정확한 분율량을 계산 중이라고 하며 한국 지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이자 배 아파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리튬의 양은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이죠. 미래 천연자원 경쟁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안 중국은 일찍부터 리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양질의 리튬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전략적으로 사들인 것이죠. 압도적인 차이나만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사들여 중국의 리튬 자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규모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전략이 가능할 정도의 돈과 힘이 있는 국가죠.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태평양에 위치한 광산까지도 중국은 탐을 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국영기업 중광자원의 자회사가 짐바브웨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로 결정지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리튬을 캐고 있는 비키타 광산 지분 74%를 사들인 것이죠. 한화로 2,1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선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평리튬 역시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하기로 결정.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죠.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캐틀. 알고 보면 중국 기업끼리 리튬 광산 차지를 위해 내전을 벌인 것이죠. 멕시코 소노라 주에 위치한 기업도 물망에 오르며 중국 기업은 리튬 관련된 기업이며 설사 자국 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본 세계 각국의 IT 업들은 매서운 중국의 공세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리튬 전쟁에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죠.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기기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튬 가격이 미쳤다고 말하며 리튬 사업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그는 리튬 광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죠. 반면 중국은 탄력이 붙어 소규모 광산지더라도 리튬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들일 정도로 한국 광산 산업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미리 사둔 해외 리튬 광산으로 리튬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쟁에 있어서 리튬이 부족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론이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할 만큼 엄청난 양의 리튬 광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생산한 리튬을 외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큼 한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체결,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일방적인 단기 계약 체결에 비싼 값으로 리튬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리튬 광산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압도적인 독점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의 광산 개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리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트륨을 이용한 리튬 배터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던 한국은 많은 양의 리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리튬 배터리의 선도 국가로 자리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로 사실인 게 밝혀진 이번 대규모 투자에는 미국과 삼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리튬 광산 개발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삼성이 리튬 광산에서 안정적인 리튬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삼성은 배터리 생산 체인을 단일화해 더욱 큰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리튬 배터리는 원재료 수급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발견은 삼성전자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발견이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삼성전자의 자극을 받은 기존 국내 자원 개발 업체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에 묻혀있는 리튬 부족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양이 묻혀졌다고 알려진 단양과 울진 부근을 탐색, 또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곳에 묻혀있는 리튬 자원이 다른 곳에도 상당수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국 무주에도 리튬 강화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은 리튬 왕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그동안 자원으로 매번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했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자원부국이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다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 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길고 긴 불공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공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호우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상 절개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엔더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공화국의 보물인 차엔더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석유관을 건설해 주변 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엔더 유전에서 뻗어나온 석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석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석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엔더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엔더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엔더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준 한국에게 4억 번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엔더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게 차엔더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공 사업에 이어 유전의 1위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중국의 방해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중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 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언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일대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한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향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에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칠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력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에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